어떡하면 좋아요. 너무 떨려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단원 불량두부 망치 부인이 오늘은 판교 아프리카 TV 본사에 이 많은 직원분들, 혹시 직원분들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어마어마한 직원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하게 된 망치 부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이렇게 도시락통에도 제 얼굴이. 근데 우리 아프리카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굉장히 비위가 좋으신 것 같아요. 밥통에 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밥도 잘 드셔주시고, 이렇게 제가 얘기 들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제가 심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조촐한 강연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렇게 정말로 자발적으로 오신 거 맞습니까? 네. 혹시 케빈님의 강요로 오신 거 아니시죠? 네.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케빈님과의 면담이 있다 해서 제가 케빈님이 누군가요? 그랬더니 대표님이시라고. 여기선 아프리카에서 모든 직원들이 평등하게 이름으로 부른다는 정말 너무 멋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원래 멋있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 우리 아프리카가 많은 이 정보당국의 탄압 속에서 혹시 저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매번 선거 때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직원 여러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선거 때마다 수위 조절을 하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 때도 또 주식이 반토막 됐다가 또 선거 끝나니까 또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간 아프리카 대주주 여러분들과 또 이 스톡옵션을 공유하는 직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를 불러주신 게 이제까지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내 강연을 2번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주최 측에서 선정을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망치 부인이 1등이 나왔다. 정말인가요? 왜 제가 보고 싶으셨는지. 실물도 그렇게 괴팍한가 뭐 이런 게 궁금하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저의 실물을 보시고 당황하십니다. 방송하고 다르다고. 저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일단 우리 체육대회 때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당황은 많이 안 하셨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둥지를 튼 지 올해로 10년째, 정확하게는 1년 4개월, 5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아프리카 직원분들이 망치 부인 같은 고루한 방송을 좋아해 주신다고 또 이렇게 첫 번째 사내 강연으로, 세 번째지만 어쨌거나 설문 1등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런 거 누르면 넘어갑니까? 네. 저한테 강의 자료를 보내라 그래서 혹시 이런 거 준비해야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놀라셨죠? 저 처음으로 이런 거 해봅니다. 안 넘어가면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넘어가네요. 예. 특강 날짜가 공교롭게도 민주화운동과 같은 5.18입니다. 망치 부인에게 5.18은 어떤 날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원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70분이면 입 푸는 시간이에요. 입을 풀기 위해서 한 70분이 필요한데 70분 강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모든 강연을 전폐하고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엮다 보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의 질문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980년에 12살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5월 5.18 당시에 우리 언니가 이제 79학번이라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교를.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 5.18 사건 당시에 광주 쪽 분들한테 이제 편지를 받고 저한테 진실을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12살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언니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뉴스를 확인을 했죠.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새벽부터 공부하다가 미쳤구나. 미치지 않은 다음에는 어떻게 정말 광주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때려 죽이고 있다는데,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뉴스에 안 나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언니가 틀림없이 정신줄을 놨다. 공부를 새벽부터 가서 공부할 때 내가 수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5월 말에 제 기억에 MBC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광주에서 그 간첩들의 그 선동으로 소요 사태가 있었는데 군인 경찰에 의해서 진압됐다. 근데 관련해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으니까 그 국민 여러분은 거기에 동요하지 마라. 전 그 멘트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제 나이 12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한민국의 언론을 믿으면 안 된다. 영재였어요, 제가. 시사영재. 40년 동안 뉴스를 본, 40년 동안 뉴스만 봤던 망치 부인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뉴스에 대해서 의혹을 품었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망치 부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 5.18과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연히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날짜를 잡다가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은 그 우리 생방송을 해야 되고 평일. 그러면 이제 수요일 정도가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로 이렇게 날짜를 잡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연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실 모든 우연은 제가 믿는 하 대표님, 여러분은 서 대표님을 믿으신다면 저한테는 하 대표님이라고, 예, 저한테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시는 저희 기획사 대표님이세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데 느낀 사람은 있는 그분. 예, 우리 하 대표님의 거룩한 계획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 아프리카 TV의 개인 방송을 시작한 계기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10년이 안 되신 직원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10년 안 된. 하긴 대표님부터 대부분이 어머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네,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과거에 문용식 대표님이라고 아프리카의 전 대표님이 계셨어요. 저랑 그분이 같이 이제 여의도의 한 정치연구소에서, 그분이 사무총장, 저는 밑에서 그 전문 용어로 시다바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아프리카라는 시스템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방송을 해보라는 거예요. 야 경선아, 네가 아프리카 방송을 해봐라.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방송을, 근데 그 아프리카가 아니야. 그 찾아보니까 아프리카는 그때 검색어도 안 나올 때, 아프리카가 그 아프리카밖에 없구만, 무슨 아프리카에 가서 방송을 하랬대. 그래서 거기서 아프리카 만담 논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아프리카 TV를 소개를 받은 게 2006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고민하다가 2007년 1월 17일에 처음으로 이제 아프리카 TV를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시청자 26명. 그 26명 중에서 한 사람이 저희 신랑이었어요. 방송이 참 한 30분이 진행되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여보, 아까부터 보고 있는데 당신 언제 나와? 저 혼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물이 다르구나. 오죽하면 한 집 사는 남자가 못 알아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제 아이디가 GTV7이에요. 이제 제가 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 이제 김근태라는 정치인의 사무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발언을 하면 그 내용을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멘트와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 오마이의 해석이 전혀 다른 거예요. 늘 정반대야.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건 김근태 의원이 양쪽에서 다 욕을 먹더라. 보수한테도 욕을 먹고 진보에게도 욕을 먹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TV를 하게 됐던 이유는 김근태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다. 처음부터 저는 아프리카의 그 목적의식을 갖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올드 미디어와 그 뉴 미디어의 그 필요성을 저는 몸으로 느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GTV7, 김근태, 승리, 빅토리 V, 그 다음에 럭키 세븐, 이렇게 유치하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많이들 궁금해하셨죠? 뭐 누구는 뭐 저기 그레이트 타이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김근태. GTV7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김근태의 진심을 알리겠다. 이게 맨 처음부터 저의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닉네임을 망치부이드로 정한 이유가 뭐냐. 날마다 제가 10년 동안 들어온, 왜 이름이 망치부인이에요?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늘 따라오는 질문, 남편이 망치예요?
그럼 제가 늘 그러죠. 그러면 젖소 부인 남편은 젖소냐? 10년 동안 변함없이. 예, 저희 남편이 망치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세스 해머는 남편이 해머야. 근데 박씨 부인은 부인이 박씨야. 내가 망치예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 부인을 붙이고 싶지 않으면 망치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치가 저의 중요한 이름이고, 근데 그러면 망치라고만 하지 왜 부인을 붙였냐?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여러분들이 애용하신 찌르레기 뭐 이런 폴더에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 부인이 등장했습니다. 김밥 부인 옆구리 터졌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일부러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망치 그러면 안 볼 것 같더라고. 근데 망치 부인 그러면 뭔가 이렇게 거친 그리고 어떤 섹시한 느낌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래서 못 알아본 거야, 신랑이. 근데 이제 그런 목적이 솔직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망치란 이름을 정할 때도 제가 음운학적으로 예. 제가 옛날에 국어를 또 가외로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게 미음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치읓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걸릴 만한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후보로 했던 게 이제 뺀찌 부인, 도끼 부인, 그 다음에 망치 부인이었는데 그 소리로 가장 좋은 게 망치 부인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MBC PD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망치 부인이라고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딱 프레젠테이션 했죠. 그랬더니만 이 PD가 꽤 유명한 PD였는데 대박 날 것 같다. 대박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치 부인 방송을 시작하면 아줌마 언제 벗어요? 첫 마디예요. 다 들어와서 첫 마디가 아줌마 언제 벗어요? 굉장히 당황했지만 저는 절대 이럴 때 당황하면 말리는 거야. 당황하지 않았죠. 좀 기다려봐. 일단 네가 이 뉴스를 들으면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 뉴스 제목도 처음부터 훔친 뉴스가 맛있다. 다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영화 이름이 훔친 사과가 맛있다였기 때문에 훔친 뉴스가 맛있다. 너가 일단 이 훔쳐온 뉴스를 다 보고 나면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럼 이제 방송을 하고 나면 이제 애들이 약속을 지켜라. 그때 이제 건빵들과 저의 지난한 투쟁이 시작됩니다. 내가 벗을 수는 없다. 벗으면 방송 못하니까 내가 대신 속살을 보여주마. 난리가 납니다. 언제 끝나냐고! 좀만 기다려. 30분. 그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라서 30분 하면 뉴스가 없었어요. 30분 제가 뉴스를 다 끝낸 다음에 잘 봐. 너네 이거 캡처 떠갖고 인터넷에 올리면 고소할 거야. 긴장들 하죠? 예. 속살이잖아. 절대 바깥에 안 나와 있는. 난리가 나고 그때 아프리카 방폭 많이 됐어요. 날마다 그 시간에 방폭이 됐습니다. 야! 이러면서 이제 방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뉴스가 생겼는데 그 중요한 뉴스를 제가 또 이제 또 이번에 속살 보여줄까라 안 되잖아요. 이번엔 깊은 곳을 보여주마. 난리가 납니다. 예. 다들 몰려와서 언제 보여줄 거냐. 또 혓바닥 내미는 거야. 너 내가 한 번 한 건데 나 그렇게 보지 마라. 나는 늘 새롭게 일신 우일신 한다. 기대해. 그리고 이제 훔친 뉴스가 맛있다 끝나고 나서 사실 인간은 가장 깊은 곳이에요. 다른 데 못 봐. 난리가 나죠. 또 방폭됩니다. 그때는 24시간 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난히 오늘도 뉴스 하고 넘어가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망치 부인이라는 닉네임이 정해졌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제 공지사항에도 붙여놨는데 제가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아주 작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조그만 망치가 나오는데 그 망치를 가지고 주인공이 누명을 쓴 주인공이 19년 동안 벽을 뚫고 탈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망치를 만약에 그 남미에 가서 딱 걸어놨으면 제가 망치 부인이라고 안 하는데 그걸 버려요. 그래서 들어 시궁창 물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책을 보니까 전문 용어로 도교에서 도덕경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공성이 불거. 여기다 쓰고 싶었는데 한문을 몰라서. 공성이 불거.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룬 다음에는 머물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산신령님께서 도와준 다음에 호련히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망치부인이란 이름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장벽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 작고 볼품없는 망치로 깨부셔서 진실을 보게 한 뒤에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제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잊혀지고 버려지기 위해서.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문서에 이름이 남았어요. 정과 1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정과가 무슨 사기, 도박, 마약, 강간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아시겠지만 저의 죄목은 사실적시죄.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언론 중에 가장 명예로운 죄목이 아닌가. 사실을 적시해서 감옥 갔다 온 거 대한민국에 찾아보니까 저 하나예요. 예, 정과 1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문서에 이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 잊혀지고 싶은 망치부인이었지만 지금 저의 마음은 그래요. 영원히 망치부인으로 남겠다. 어느 날 저의 일대기를 누군가 혹시 한 줄 기록한다면 그녀는 영원히 언더그라운드에서 망치부인으로 살다 죽었다. 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망치부인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사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이죠. 사실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다양한 시사방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시사방송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다 박사야. 다 교수. 그래서 내용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실 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였어요. 근데 사실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김근태라는 사람이 그 2007년 6월 12일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 먹힌다는 걸 본인이 안 거죠. 영리하셨어요. 제가 봐도 안 먹혔어요. 하여튼 안 먹히는 본인이 이제 대선을 불출마하게 됐는데 그럼 왜 김근태라는 정치인이 안 먹혔을까? 그 이유는 국민들이 그 가치를 못 알아봤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식인들은 김근태라는 사람 알았어요. 근데 지식인들이 아는 건 필요가 없다. 정말 필요한 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시사방송을 했던 이유는 시골 장터에서 막 짐을 내려놓고 땀 냄새 가득 있는 짐꾼이 어느 날 망치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솔깃 이거야!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작거리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아프리카가 그 뒤에 많이 변화돼 갖고 욕설을 못하게 했는데요. 전에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일상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일상적으로 욕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욕을 써가지고 외웠어요. 이빨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분질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치를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다 라임을 맞춰가지고 다 적었어요. 외운 거예요. 한 10번, 20번 반복해갖고 그 운을 맞춰서 외워가지고 어떤 이제 훔친 주스가 맛있다 해서 그 분노할 부분, 이럴 때 이제 그 이빨을 뽑아 짤짤이라고 이게 들어갔던 거죠. 지금도 인터넷에 그게 떠돌아요. 망치부인 짤짤이송. 가끔 우리 시청자들이 저한테 뭐 섭섭하거나 복수하고 싶을 때 그걸 인터넷에 유포하고 있는데, 그 누가 거기다가 또 무슨 비트를 입혔어. 그래서 그걸 또 돌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 시청자의 복수는 참 길고도 지난했다. 좌우지간 정말로 시사를 알아야 되는 건 지식인이 아니라 그들은 시사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아는 정보를 가지고 권력과 돈을 사유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권력과 돈을 갖지 않은 저작거리 노동자들에게 시사를 알리겠다라는 목적으로 시사방송을 한 거였고요. 제가 이제 12년 동안 아이들에게 사탐을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외국 금융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4년 동안 정치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사회탐구에 나오는 내용만 알아도 국민들이 삶이 변할 거다. 그게 이제 제가 이 시사방송을 했던 목적이죠. 밭을 바꾸겠다. 그렇게 망치부인이 아프리카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질문. 썰전에서 섭외 요청이 온다면 출연할 의사가 있나요? 유시민 의원보다 야당 입장을 다 잘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지요? 도전적이죠, 굉장히? 망치부인이 보는 전원책은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지요? 저렴한 질문에 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부끄럽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예, 스스로 이런 질문이 나올지 몰랐을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썰전에서 요청이 들어온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답변이고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제가 고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제가 채널A에 3번 나온 거. 어느 날 시청자들이 막 제보를 하는 거예요. 망치부인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채널A에 지금 망치부인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들, 그래서 제가 녹화 떠라. 이 사실을 왜곡하면 나 바로 고소 들어간다. 근데 보니까 얘네가 나를 알아. 저의 방송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딱 보여주고 대신 패널들이 쌍욕을 하는. 그걸 무려 3번이나. 근데 어느 날은 그 채널A가 뽑은 10대 뉴스의 망치부인 발언이 2번째로.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뒤로 우리 방송에 60대 시청자가 대거 늘었어요. 채널A에서 저를 이제 비판한다고 막 패널들이 나와서 쌍욕을 했는데 이 노인분들이 궁금해진 거야. 뭔 부인이래. 그리고 이제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에 60대, 70대 시청자분들이 많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채널A 분들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4월 13일 총선을 전망을 많이들 했습니다.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그리고 그 연합뉴스, 그 다음에 뭐 YTN, 8개 방송사가 160석이 새누리당에 압승한다. 그런 총선 전망을 내놨죠. 사실 그 전에는요, 의석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각 지역에 누구가 몇 % 앞선다. 그런 보도를 쭉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42년 동안 뉴스만 본 뉴스의 달인으로서 그들의 방법을 딱 간파한 제가 뭐라 그랬냐. 각 후보 진영에서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몇 % 앞선다라고 나온 보도를 전부 캡쳤더라. 선거 끝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자. 그렇게 제가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예상 의석수로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당 프로테이지 지지율로 안 나오고 제가 딱 고소하라고 얘기한 다음날부터 예상 의석수로 나온 거예요. 와, 당황들 했죠. 특히 이제 그 손석희 뉴스에서까지 더민주 80석으로 나오니까 남편이 저한테 망했다. 80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믿음이 부족한 자요. 내가 2월 21일에 이미 선포했느니라. 120에서 130 더민주 나온다. 그리고 이 야당이 여당을 이길 거다. 여소야대. 그리고 잘하면 더민주 일당된다.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공진단을 주더라고요. 너무나 선거에 신경 쓰다가 맛이 갔구나. 귀가 허해져서 헛소리 하는구나. 그래서 저한테 공진단을 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홍삼도 주고. 그러나 저는 거부했습니다. 누가 맞나 보자.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이 맞추나 보자. 여러분 아십니까? 저 혼자 맞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론조사에 있어서 기존의 언론사를 이긴 게 벌써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10년 지방선거 때도 모든 언론이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한명수 후보를 최소 17%에서 최대 32%를 이긴다라고 보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 아니다. 내가 현장 분위기 안다. 박빙이다. 당신이 투표하면 이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죠. 결과 1% 차이가 안 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저를 교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교주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작년 9월에 그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조사를 언론이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을 제가 42년 동안 뉴스를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았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여론은 월요일날 국정교과서 찬성이 높아. 근데 주중에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광주에 가서 좀 하루 종일 떠들었더니 목 상태가 너무 지저분하죠? 연예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제 몸으로 여론을 느끼는데
월요일은 분명히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주중에 뒤집어져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높았던 이유는 국정교과서가 수능에 유리하다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사탐을 가르쳐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들의 빈틈을 공략을 했죠. 내가 가르쳐 봐서 안다.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면 사진 한 귀퉁이에 나온 말을 꼬아서 낸다. 그러면서 검정교과서가 수능에 유리하다라고 제가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병헌 의원실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그래프로 제시한 거야. 국정교과서일 때 수능 평균, 검정교과서일 때 수능 평균 무려 4점 이상이 높았어요. 그거를 본 학부모들이 뚜껑 열리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찬성이 높아지는데 목요일날 금요일 날인가 여론조사 발표가 국정교과서 반대가 높아졌다. 찬성이 높아졌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제가 선언을 합니다. 내가 맞나 니들이 맞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막 사실 눈물로 기도를 해서 얻은 답이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 하 대표님의 조사 기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미디어 오늘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얘기한 그 프로테이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저를 얼마나 우리 신도들이 믿겠습니까? 정말 저에 대한 신뢰감 높아졌죠? 그 다음에 이번에 총선 마찬가지로 제가 저 혼자 유일하게 맞춘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거짓말처럼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42년 동안 뉴스를 들었어요. 6살 때부터. 그래서 언론이 어떻게 국민을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가, 그걸 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이유가 그 8대 미디어와 저 지금 1대8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1대8로 맞짱을 뜨겠다. 왜냐하면 친정부적이고 또는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은 8개예요. 근데 날마다 매일매일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긍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썰전이 만약에 채널A나 TV조선이 안 가는데 JTBC에서 섭외 오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 싸움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장이 저한테 뒷산으로 와라. 이 남자 이 자식이 1대1로 붙는 줄 알고 갔더니 친구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와, 그때 그 배신감. 저 혼자 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의 이 멘트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한 놈만 패라. 그때 그 꼬봉 중에서 한 애가 마음이 약했어. 걔를 계속 했죠. 때릴 때는 코를 때려야 돼. 그래서 일단 애들이 코피가 나면 울어. 그래서 일단 울 때까지 때렸어요. 근데 막 둘이서 달라붙어갖고 막 목을 조르고 막 그래도 한 놈만 팼죠. 예, 역시 걔 코피 나고 그러자 반장 그놈이 그런 거 딱 가방을 들고 피아노 학원 간다고. 아, 나 진짜 그 바가지 머리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날 이후로 남자들하고 안 싸워요. 예, 남자들하고 안 싸웁니다. 말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다음 질문은 또 썰전이야. 시사 상식을 쌓을 여유가 없어서 평소에 썰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쌓고 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못 보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사 상식을 쌓기 좋은 팁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썰전 볼 시간에 망치 부인을 보세요. 일하면서 유튜브에도 있고 이 망치 부인 방송을 보면 되지 무슨 다른 팁을 원하세요? 예.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을 끼고 있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망치부인의 전지전능 여론조사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망치부인 방송을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이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목이 쉬니까 남들이 기침을 해. 예, 기침하셔갖고 잊어버렸잖아요. 내가 넘어가. 중요한 얘기, 뭐라고 했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남들이 그 전에. 하여튼, 넘어가고,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팁인데, 생각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장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도 이렇게 야단치면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럴 때, 이게 지금은 방송이라 조용히 하는 거지, 생방송 때는, 야! 그럼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실제로 실화, 어떤 시청자가 이제 옥탑방에 이사를 간 거예요, 여성 시청자가. 근데 몇 놈들이 밤마다 옥상에서 저벅저벅 발소리를 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을 크게 틀어놓은 다음부터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 살고 있는 여성 시청자도 어떤 놈이 자꾸만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 창밖에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을 틀어놓은 뒤로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다른 용도로는 이제 야간 경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졸리겠어요. 근데 가끔 야! 이러면 잠을 또 깨는 거야. 한 바퀴 돌고 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 고객층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야간에 화물을 운전하는데 가끔씩 야를 질러줘야 잠 깨고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방송입니다. 대한민국의 치안과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생각났어. 시사 방송은 뉴스만 다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시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철학과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학위가 없기 때문에 그 역사 쪽은 있지만 철학 쪽 학위가 없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그냥 이제 망치부인의 이제 뭐 그 야매 철학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사를 보기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 이야기도 간간히 섞어서 하니까 바쁜데 이렇게 다른 공부하실 필요 없이 뭐 돈 주고 인문학 강의 들을 필요 없고 그냥 저렴하게 잠 깨면서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방송 홍보였고요. 왜 안 넘어가니 당황하니까. 다음은 5번째. 또 다른 저렴한 질문이겠죠. 왜 야당 쪽인가요? 특히 더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중에 있습니까? 정말 너무해. 자,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시청자들도 묻거든요. 만약에 더민주가 정권 잡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내 꿈은 더민주가 정권 잡은 다음에 잡혀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더민주 까는 거다. 왜냐하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어요.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청자가 한 200명 들어오면 180명이 저를 욕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비판했다고. 그러면 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사회탐구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국민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건 권리예요. 근데 언론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잘해도 비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잘해도 비판하던 언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정말 빨아주는 이거 죄송합니다. 빨래를 빨듯이 걸레를 빨듯이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제 앞에 서 대표님도 계시니까 우리 같은 입장이잖아. 이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요즘에 회사 분위기가 이 말하면 안 되는 건가? 하여튼 이 언론이 비판의 기능을 상실했다.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권력을 견제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들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이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거실에서 무릎 나온 추리닝을 입고라도 비판을 해줘야 된다. 그게 저의 목적이고요. 그러면 왜 야당 쪽이냐? 야당과 여당 구분은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몰라요. 여당이 제일 많은 의석인 거 아닙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고 야당은 대통령이 없는 정당이죠. 대한민국은 대통령 제도이고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의 핵심인 거죠. 그럼 그 권력의 핵심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야당 편 드는 거예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야당 되면 편 들어줄 거냐? 그쪽 입장에서 얘기할 거냐? 아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에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굉장히 야성이 뛰어났어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여당과 정부 권력으로서 그 독주하려고 하거나 막 뭐라 그러나 날치기 통과를 한다든가 끝까지 설득하지 않고 쪽수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한나라당이 반대했거든요. 저는 그때 한나라당의 야성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야당인 민주당에게, 통합민주당이나 뭐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계속 요구했던 게 한나라당 같은 야성을 보여라. 야당은 그래야 되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에 야당이 여당에게 무조건 협치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의식이 있어요. 여당은 정권에게 협조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야당은 정치 권력을 독점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바뀌면 그 어느 야당이든 야당 편을 들 겁니다. 특히 제1야당. 왜냐?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제도이라서 그 야당이 여러 개이면 언제나 1번만 당선되는 구조예요. 국민의 60% 이상이 다른 당을 찍어도, 다른 당 후보들을 찍어도 35%만 먹으면 1번이 당선되는 구조거든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저는 제1야당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 그래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여당이 된다면 원 없이 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면 저더러 정말 시읒 비읒 미음 치읒 어마어마한 욕이 들어왔지만 아무도 이러다 잡혀간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부터 늘 나오는 말이 이러다 잡혀간다. 잡혀갈 공포 없이 또 잡혀가 봤잖아요. 잡혀갈 걱정 없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지지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용어를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망치부인 생각하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냄비 근성, 과도한 교육력, 무능한 정부? 위에 것보단 좀 낫지만 자, 여기서 잘못된 질문이 뭐냐? 냄비 근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냄비라는 게 들어온 건 일제강점기고, 그래서 냄비 근성이라는 말은 소위 일제와 친일 세력이 만들어낸 말이죠. 뭐냐 하면 이 조선 사람들이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3.1운동이 우리는 3월 1일 하루 한 줄 알아요. 1년이 계속된 운동입니다. 1년 동안 전국을 돌고 해외로 수출이 돼요. 유럽, 미국, 일본 전부 다 수출이 돼서, 물론 이제 일본에서 먼저 떠서 왔지만, 그래서 이 우리 국민은 원래 냄비 근성이 아니라 가마솥 근성이에요. 다른 걸로 뭘 보면 되느냐? 지금도 길거리에 노란 리본 딱 달고 다니잖아요. 2년 지났어요. 2년 1개월인데 노란 리본 딱 달았는데 더 웃긴 건 새 걸로 갈아 달어. 그게 가마솥이에요. 그렇게 쉽게 달아올랐다, 쉽게 꺼진다? 그거 그들이 만든 말이에요, 권력이.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제까지? 근데 이제까지 이슈가 계속 변했잖아요. 냄비 근성이 아니라 냄비 언론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 멋대로 이슈를 정해서 그 이슈를 막 돌리다가 또 다음 걸로 돌리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속보를 보지 마라. 제가 우리 방송에 우리 시청자들이 속보를 가져오면 막 강퇴시키고 블랙 걸고 그랬어요. 그때 저더러 막 너무하다는 둥, 이게 민주주의냐 저항을 했는데 알랭드 보통이라는 프랑스 남자가 책을 썼어요. 뉴스의 시대라는 책을 써서 그 책 속에 제가 주장했던 소위 언론, 미디어가 계속해서 새로운 속보를 만들고 자극적인 뉴스를 계속 제공을 해서 국민들이 줄기 있는 생각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프랑스 남자가 하니까 그때부터 조용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프랑스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문득 후회가 되는. 냄비 근성은 없다. 그 다음 과도한 교육열.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바마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과도한 교육열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동아시아권에서 갖고 있는, 동북아 문화권이라고 얘기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죠. 이게 유교적인 문화 전통에서 온 거고, 왜냐? 옛날에 유교사회에서 농민만 과거를 볼 권한을 줬어요. 상민이나 소공업자는 과거를 볼 수 없는데 농민은 주경야독, 낮에 경작하고 밤에 공부하라고. 그 말이 뭐야? 공부하지 말란 얘기야.
다 깔아봐. 그 다음에 무슨 공부가 돼. 근데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이 선비라는 건 귀속지위, 태어났을 때 금수저로 물고 오는 게 아니라 너의 노력으로 딸 수 있는 성취주의다.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유교적인 그 문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중일은 교육열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인구가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신자유주의가 들어와서 무한경쟁 체제가 되다 보니까 과도한 교육열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과도한 교육열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교육의 방향이죠. 교육의 방향이 무조건 영수만 잘하면 된다. 무조건 영수만 잘하고 권력자들이 원하는 기능, 이공대 가라, 이공대 가라, 시 쓰고 싶은 애 이공대 가라고 괴롭히고 있는 이런 잘못된 방향이 문제이지 저는 교육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 교육열을 잘 활용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무능한 정부? 전 솔직히 무능한 정부 탓을 한 사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체제를 갖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의 정부의 무능은 그 무능한 정권을 선택한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교육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언론은 진실만 보도한다. 12년 동안 세뇌당하고 사회로 나와서 언론 보도를 무조건 믿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비극은 시작된 거죠. 우리 국민들이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 아무도 몰랐어. 언제 알았느냐? 세월호 때 처음 알았어요. 그게 전원구조라는 그 오보가 없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뉴스에 대한 비판, 뉴스에 대한 의심 전혀 못했을 거예요. 허망하더라고요. 8년 동안을 제가 뉴스를 믿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듣더니 그 딱 한 줄, 전원구조 그 한 줄에 온 국민이 깨어나서 망치부인 망시청을 6,000명씩 하더라고요. 좌우지간. 그래서 무능한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무능한 정부를 만든 국민의 문제이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도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사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계속 제가 줄기 있게 이야기해 오듯이 언론의 기능이 마비된 것, 언론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 사실은 이 언론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제일 유명했던 말이 재교육, 그 다음에 평생교육, 이런 말이 유명했어요. 졸리신가 봐. 주무시는데 떠들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평생교육이라는 말, 그 다음에 언론이 재교육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들이 개발됐던 거죠. 그런데 이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부터 언론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그때부터 유행한 말이 하의실종 초콜릿 볶음. 노래만 하지 왜 울트리를 막 풀어헤치고 그때마다 단추를 몇 개나 뜯어내는지. 아니 그리고 노래만 하지 왜 무대를 가슴으로 쓸어.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일부러 만들어진 거죠. 국민들의 의식을 자꾸 머리로 가서 비판적인 두뇌가 개발되지 않고 가슴 밑에 쪽에 집중시켜 놓으려는 그들의 권력에 오래된 수천 년 된 통치 방식이죠. 3S 정책으로 언론이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된 면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옛날에 제가 그 이명박 정부 때까지도 이런 질문을 안 받았는데 제가 딱 감옥에서 나오니까 많은 우리 그 일베 청년들이 나타나서 진보예요, 보수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그 다음 물었죠. 진보가 뭔데?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묻는 거야. 어딜 가나 게시판에도 진보예요, 보수예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진보 보수의 기원은 아니? 모른다는 거예요. 보수가 뭔데? 새누리당이요. 진짜 돌아버리겠어, 진짜. 그러니까 보수는 새누리당, 진보는 반새누리당, 심지어 민주당을 진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개무식할 경우가. 민주당은 보수정당이에요. 새누리당이 진짜 보수가 아니고. 그럼 이제 보수와 진보의 의미도 모르면서 보수냐 진보냐를 계속 묻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국민을 갈라치는 거죠. 너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선택해.
그래서 보수는 무조건 1번, 진보는 무조건 갈라져. 그래놓고 또 똑같이 세뇌하는 거야.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분열하라는 거지. 이야, 아주 고도의 작전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요? 예. 보수와 진보의 개념도 모르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고, 그 다음에 뻑하면 요즘에 인터넷에서 가장 유행한 게 남자는 여자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는 그런 샷을 올리죠. 그러면 꼭 또 나와가지고 싸움을 해. 걔네 같은 팀이야. 다른 게시판에도 또 싸우고 있어. 남녀 대결 구도를 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대 간에 젊은 것들이 투표 안 해서 그래. 늙은이들 다 죽어야 돼. 한 팀이에요. 언제나 같이 가요. 보수냐 진보냐, 세대 간의 갈등, 남녀 대결, 그 다음에 우리 방송에 와가지고 전라디언 혐오 이렇게 욕하더니 팩트TV에 가서 대구 통구이 욕을 하는 거 한 놈이야. 혼자서 그러고 돌아다녀. 그게 뭐냐, 결국 국민을 지역별로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세대 간에 분열시키고, 남녀 간에 분열시켜서 노리는 게 뭐냐, 국민이 분열되어 있어야 1%가 99%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박근혜 번역기라는 게 한참 유행한 적이 있어요. 많이들 웃으셨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잘 못한다고. 아닙니다. 그 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온 정부가 정치들 집중해갖고 국민의 에너지를 분산시켜라. 지금 비웃으시는데 그게 목적이에요. 국민의 에너지,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총리실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 안 되는 이유 보고서를 받았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국정교과서를 진행하면 국론이 분열된다. 분명히 그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추진하잖아요. 목적이 분열이에요. 국론을 분열시켜야, 그래야 1%가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댓글로 남자는 어쩌고 여자는 어쩌고 영남 호남 세대 간에 그런 비판 댓글을 다셨다면 중단하셔야 돼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이 얘기는 아닌데? 예, 하여튼 우리는 한 몸이다. 세대 간에. 제가 우리 방송에요, 정말 10대부터 80대까지, 심지어 90대 시청자도 있어요. 전 세대가 아우르는 방송.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소중한 존재, 영남과 호남이 똑같이 발전해야 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지금 언론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고 보수와 진보를 대결 구도로 가는데요. 사실 국민들의 마음에는 전부 다 보수와 진보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호등 지키시죠? 그거 보수예요. 규칙을 지키는 거 보수적 성향입니다. 근데 잘못된 신호등은, 잘못된 위치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진보예요. 잘못된 건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정해진 규칙은 따라야 된다. 모든 국민의 마음에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데 왜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적이고 서로 죽여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그게 언론이 만들어낸 틀이에요. 거기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다. 사실 제가 이번에 총선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지전능 하 대표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그 아프리카와 망치 부인이 대한민국에 딱 비웃었어. 너 봤어? 웃음 입꼬리 한쪽으로 올라갔어. 내가 딱 본 거야. 예.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예.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인터넷 환경이 가장 좋고 인터넷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 아프리카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지능지수가 유태인 다음으로 높다면서요.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 우리가 또 얼마나 열성적이야. 우리 국민들이 한번 마음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독일 선수가 자기는 눈 감고도 22명의 선수와 공의 위치를 알았다. 근데 한 국민이 빨간 옷을 맞춰 입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공이 안 보이더라. 우리 국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를 들었다나요. 거짓말 안 하고 대한민국의 3.1운동을 보고 중국의 5.4운동이 만들어졌고 인도의 간디 평화운동이 만들어진 거죠. 간디는 알면서 3.1운동에 영향 미친 건 몰라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1960년 이승만을 몰아낸 것도 그 당시 미국이 뒤를 봐주던 많은 독재 국가들이 있었어요. 아시아, 3A 지역에. 아시아나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근데 한 번도 국민들이 그렇게 어깨에 스크럼을 걸고
물러나라 물러나라 말로 내쫓은 경우가 처음이에요. 평화행동, 평화시위로 그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모여서 이승만 하야를 외쳤고, 그래서 그 미국이 뒤를 봐주던 독재 권력을 몰아낸 첫 번째 사례가 1960년 4.19 혁명이에요. 그걸 보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87년 그렇게 몰아낸 이 이승만 뒤에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군부 독재가 들어섰잖아요. 그렇게 27년을 당한 거예요. 끌려가 죽고 고문당해서 죽고 아니면 불구의 몸이 돼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을 기어이 싸워서 87년에 다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헌법을 만들어내잖아요. 대통령 직선제. 그런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이 아시아의 민주화 운동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버마와 미얀마의 차이를 아실 텐데, 미얀마는 정권이 부르는 이름이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민주화 인사들은 자기네 나라를 버마라고 불러달라 그래요. 버마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우리나라에 망명해 온 거 많이들 모르시죠? 망명해 왔어요. 뭐 보고? 87년 민주화 운동 보고 온 거야. 와서 속았구나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공부를 하는 거죠. 예. 아, 우리 한국인이 맘만 먹으면 세계 역사를 고쳐 쓴 사람들이다. 그러니 21세기에 또 대한민국이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로운 비전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고인이 되신 고 리영희 선생님께서 주장하셨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한마디로 합리적인 보수 세력과 성숙한 진보 세력이 우리는 공동체라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더불어 정신의 근거에서 힘을 합칠 때, 서로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 그때 대한민국은 새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비전이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뭘 통해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여 박수. 제가 여러 번 서 대표님께 말씀드렸어요. 케빈님께, 예, 내가 비전을 갖고 있다. 아프리카를 통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나는 하나님 하 대표의 말씀을 들었다. 예, 정말로. 왜냐? 저한테 터키에서도 선물이 옵니다.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모든 태국, 중국 어느 곳에서든지 망치 부인을 보고, 심지어 스위스에 있는 굉장히 유력한 기관에서 그 어떤 종교인이 보고 있다. 이런 거. 예, 그래서 우리 방송 거기다가 또 망치 부인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어느 이제 다른 종교를 배제하지 않느냐, 배타적이지 않느냐 오해십니다. 스님께서는 저를 보살님이라고 부르시고, 신부님께서는 저를 신실한 자매님이라고 부르시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께서는 선지자라고 부르시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저 종교에 대한 어떤 그 배타적인 성격 갖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라고 부르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건 나뿐이다. 멋있어. 제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은 없고, 그러면서 우리 아프리카를 전 세계에서 본다. 그러니,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그 나라 말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그게 그 나라의 전파가 되더라. 그러니까 알랭이들 보통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너 혹시 망치부인 아냐? 불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나중에 불어를 떼면 한번 물어볼 생각이에요. 예, 제가 아직은 주대모밖에 못해서. 예, 그 대머리, 아니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예. 다음 이야기는, 예, 현재를 사랑하는 직장인에게 정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이제 IT 산업을 하시거나, 그래도 우리 아프리카 직원들 대단해요. 정말로 내 강연 듣고 싶었어요? 밥까지 먹었는데 한 명도 안 졸아. 아까 살짝 고개를 흔들린 사람 하나는 그렇고 아무도 안 졸면서 방송 보고 계시는데, 그만큼 우리 아프리카 직원들은 깨어있다는 얘기겠죠. 예. 정치가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정치는 정치인들의 직업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맨 처음에 왜 정치가 만들어졌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 모두 알아야 돼요. 자, 질문 드립니다. 쪽지시험. 예.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됐어요. 미안해요. 예. 서 대표님,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수.
오답은 아닌데 편법적 답변이죠. 예.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맨 처음에 수천 년 전 정권이 왜 생겼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거죠. 옛날에 왜 달덩이를 가슴에다 달고 큰 칼 차고 내가 대빵이다! 왜 그랬겠어요? 그 큰 칼 찬 대빵이 있는데 함부로 갔다가는 뒤진다. 이걸 주변 부족이 알기 때문에 약탈하러 갈 때 거기 피해서 갔다는 거죠. 맨 처음부터 정부가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부에게 뭘 요구해야 되냐? 내 목숨을 보호하고 내 재산을 보호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몰랐어. 왜? 안 가르쳐 주거든.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지, 학교에서. 그죠? 학교에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걸 안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계속 가르쳤죠. 노조는 빨갱이야. 그런데 어울리지 마. 시키는 대로 너는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세뇌를 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국민이 빚더미에 앉는 건 니들이 욕심이 많아서고, 네가 자살하는 건 네가 용기가 부족해서고,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견뎌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산이 노무현 때보다 줄었다? 이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비판할 문제예요. 여러분의 임금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떨어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자살한 사람들, 그들의 목숨값을 유가족이 정권에게 비판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목적은.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모를까요? 압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 사람 선교사 김선일 씨가 사망한 사건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의 기초적인 목적도 못하는 모습을 어쩌고저쩌고. 어머, 자기는? 근데 우리 서 대표님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가뜩이나 어려우시기 때문에 더 할 말이 많지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여기 우리 케빈님이 계시지만 사실 비정규직 문제, 쉬운 해고 문제, 임금 피크제 문제, 그 다음에 성과 연봉제 문제. 아프리카는 다 성과 연봉제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문제들이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목적이 뭐냐? 더 싼 값에 더 많이 일을 시키고 쉽게 가치가 떨어지면 자기가 돈 이윤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면 제거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나의 취업 문제, 직장 문제와 정치는 무관하냐? 유관합니다. 지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잘못된 노동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이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그 발목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야 될 문제예요. 왜? 아까 우리 서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정부는 세 수입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럼 세금은 누가 냅니까? 국민이 내야 돼요. 그럼 국민이 세금을 내려면 뭘 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도록 나라를 운영해야 될 의무가 정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헌법에 근로 3권을 보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케빈님이 좀 답답하신가? 여러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그거 헌법이 보장한 거예요? 네, 노동조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단결권이죠. 야, 우리 케빈님의 어깨가 한층 내려갔어. 두 번째, 노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단체 협상할 수 있어요. 케빈 좀 보자. 그래서 노조 대표가, 이 회사 대표하고 협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케빈이 말 안 들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파업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 있어요. 네, 이쯤에서 얼굴이 하얗게 되고 있는. 근로 3권을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자라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왜? 대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좀비 같은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강조하지 않는 권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노동에 맞는 임금을 받아야 그걸로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시고 별풍선도 쏘잖아.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들 모두 공생관계예요.
아프리카가 성장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월급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박수가 없지? 다들 제대로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예. 뭐 케빈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럼 올바른 정치적 가치관을 가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건 결국 철학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깨어나서 나는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그러면 나 혼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요즘에 마션이라는 영화도 있던데 화성에 가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마션 그 주인공 혼자 살아남았냐? 혼자 못 살아남았어요. 지구에서 막 죽어가면서 만들어서 보내니까 산 거잖아요.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손가락이 자꾸. 예.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공동체로서의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된다. 제가 우리 방송에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왜? 우리는 무조건 피해자 편, 약자 편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약자일 때, 내가 피해자일 때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정치적 가치관은 철학의 문제예요. 결국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될 바도 뭐냐? 왜 복지를 이야기하느냐? 사회적 약자는 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느냐 하면 그걸 전문 용어로 사회적 안전망이라 그래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 아무리 돈이 없어도 치료 못 받아서 죽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 하루아침에 내가 실업자가 돼도 굶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 안전망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그래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 안전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그게 무너지면 어떤 사람들이 생겨? 반란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읍비읍 가만둘 수 없어. 엎어버려. 무력을 동원해서 모여가지고 폭탄 제조해갖고 던져버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선진국은 복지를 우선하느냐?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올바른 정치적 가치관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질문이 뭐냐면 방법이 궁금합니다예요. 정치적 가치관은 본인이 세우시는 건데요. 제가 방법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망치부인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 돼요. 꾸준히 보시면 이게 정립이 된다. 그러면 망치부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권력에는 4등급이 있다. 4단계가 있는 거예요. 제일 하등급이 뭐냐? 조롱받는 권력. 그러면 3등급 권력이 뭐냐? 공포의 대상이 되는 권력. 2등급 권력이 뭐냐? 존경받는 권력. 이쯤 되면 1등급이 궁금해요. 1등급이 뭐냐?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쓰이는 권력. 한마디로 국민들이 잘 먹고 살아서 안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고 유지되기 있기 때문에 권력에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권력이 제일 1등급 권력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망치부인 생각하는 최고의 리더십은 대통령 걱정을 국민들이 안 해도 되는 나라. 한마디로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가 26명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대통령이 저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사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였냐면 이 주일날 밤에 4,000명이 모여서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에 출근해야 될 사람들이 공부하고. 아니 국민들이 왜 이렇게 정치 걱정을 해야 되냐고. 물론 우리가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감시하고 비판 안 해도 알아서 잘해야 되는데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리더십은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굶겨 죽이지 않는, 그래서 국민들이 자살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특정인을 뭐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만들거나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누구든 우리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을 방법을 가진 자, 그가 누구든 그게 작대기일지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질문이 밑에 거 먼저 읽을게요. 참 저렴한 질문을 또 다른 흑수저론, 금수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망치부인은 흑수저인가요? 금수저인가요?
제가 흑수저인데 금수저가 되는 건 꿈에서 낚아야 할까요? 민망하지요? 이 질문이 여기 나올 줄 몰랐을 거야.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싶은 건 뭐냐. 대한민국의 힘은 숟가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게 유치원생들이 젓가락으로 콩장을 집을 때 미라클. 이건 기적이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딱 한마디예요. 티타늄 젓가락이 되세요. 숟가락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한마디로 이 시대의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거리 속에서 거기에 녹아 들어가지 마라. 스티브 잡스가 금수저냐? 아니다. 우리가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체제를 바탕으로 거기서 올라가려고, 저는 출근 시간에 전철역에, 특히 제가 이제 4호선을 타는데 4호선에서 3호선 출근 시간에 내려가는 사람들 일렬로 내려가요. 아무도 앞서갈 수 없어. 또 퇴근 시간에 올라오는 사람들 일렬로 올라와요. 아무도 앞서갈 수 없어요. 지금 세상, 그들이 만든 세상은 이래요. 한 발씩 간신히 굶어 죽지 않고 살면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는 흑수저니까 내 말 들어. 금수저 함부로 막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저는 금수저라는 것들한테 기죽을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금수저하고 흑수저하고 진짜 맨땅에서 만나봐. 뒤져. 우리하고 대결이 안 돼요. 예. 저는 흑수저입니다. 근데 저는 흑수저라고 생각 안 해요.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흑수저지만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아주 훌륭한 흙을 남겨주셨다고. 흙은 생명을 잉태하는 토양이 됩니다. 금은 마이더스의 손. 자기 딸 만졌다가 금덩어리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어. 다 금이 되니까. 금 먹어봐. 금똥으로 나오나? 소화 못 시키죠. 그래서 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에 넘어가가지고 나는 흑수저다. 비참해하지 마세요. 나는 이 흙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낼 거다.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서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숟가락 되면 금수저 저거보다 비싸게 팔릴 수 있어요. 금수저는 어차피 금 한 돈 값이잖아. 근데 정말 세계 최고의 이 도자기 예술품을 만들어내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틀을 깨자!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도 공부하십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늘 생각하죠. 이걸 여기서 벗어나리라. 케빈 저 인간 얼굴을 곧 안 보리라. 공부해. 근데 공부 또 해. 계속해. 40살이 돼도 공부해. 계속 공부하다가 나중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쳐. 그래서 햇빛도 못 봐.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공부가 만사가 아니다. 공부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중요한 건 인간관계다.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에서 9급 공무원 시험 보고 연대에서 50%밖에 정규직이 안 되는데 뭐하러 공부만 하냐고. 왜 1%만 성공하는 공부 시스템에 무조건 자기 인생을 공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1% 공무원의 도전. 공무원 이제 곧 잘려. 임금 피크제 쉬운해고 공무원이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가 만사의 결책이 아니다. 인간관계 형성에 주력해라. 사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요,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를 못해요. 친구 사귀는 법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친구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의 숫자가 SNS 친구 수. 곤란합니다. 예. 정말 어느 날 정말 슬플 때 아무 말 안 하고 소주잔을 기울일 수 있는 친구가 나한테 몇 명이 있는가? 소주만 기울이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쟁 중심으로 교육받아왔다. 근데 경쟁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나보다 잘난 놈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돼?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경쟁보다는 공존. 그러니까 잘 나가는 놈이 나를 먹여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주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자와 부자가 되려는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 강자는 다른 사람보다 힘쓴다는 거예요. 부자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기보다 더불어 사는 세상. 그래서 누구도 굶지 않고 누구도 괴롭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백수다 그러면서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봄이 좋냐 이러면서 그런 거 듣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무릎팍 나온 추리닝 입고 운동 나온 아가씨가 있어. 둘이 진지하게 추리닝 패션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바깥으로 나와라. 이불 밖으로 나와서 틀을 깨는 그리고 인간관계를 형성해라.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 근데 제가 나 싫어해요. 그 싫어한다는 거는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관계는 내가 쟤 미워하면 쟤가 나 미워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잖아요. 사람의 그 유전자가 날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 언젠가 반드시 넘어와. 예. 자, 그래서 인간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망치 부인님께서는 아프리카 TV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현재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케빈님과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수조 원이 들어간 미디어가 이 몇백억으로 만든 아프리카를 몇 달씩 까대. 여러분은 라이벌이 아니면 관심 없잖아요. 왜 8대 미디어가 아프리카만 보냐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비판한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두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실제로 8대 미디어와 날마다 맞짱 뜨는 입장으로서 채널A에서 3번이나 나를 놓고 패널들이 특집 쌍욕을 하는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두렵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우쭈쭈 한다. 안철수 좋아하잖아요. 어머 죄송해요. 안철수 팬들. 예,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를 비판한다면 그건 아프리카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우리 케빈님을 만나서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미디어 민주화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사실 지금 모든 미디어 스타는 돈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부모님이 유명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대형 기획사에다가 그들이 원하는 안 좋은 일들을 해주거나 그리고 뭐 견습생 스타가 되고 실컷 팔려나가다가 어느 날 정권이 위기가 오면 삼성 엑스파일 사건 같은 거 터지면서 연예인 엑스파일로 덮고 그래서 최고 스타들이 하루아침에 황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프리카는 그런 대자본 미디어와 맞서 싸우는 정말로 흑수저들의 공동체다. 그러니 우리 아프리카 직원 여러분들은 언론의 부정적인 비판에 절대 기죽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저는 제가 우리 서 대표님께 말씀드렸지만 어느 먼 훗날 애플보다 아프리카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박수에 힘화대기가 없어요. 근무하러 가고 싶군요. 망치 부인이 신입사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망치 부인을 믿으세요.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의 대표가 된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 매 순간 내가 케빈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랄까? 빨리 그만두길 바랄까? 어떤 일을 하길 바랄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내가 망치 부인이라면 우리 아프리카가 어떤 서비스 하길 바랄까? 우리 신입사원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유저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 그리고 케빈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를 발전시킬까를 고민해달라. 아프리카가 발전해야 망치 부인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오랫동안 방송할 수 있었던 노하우. 저의 노하우는 딱 하나입니다. 건빵에 대한 예우를 잃지 마라. 망치 부인 방송은 사실 정말 진심으로 망치 부인 방송은 많은 후원자들이 있지만 저는 건빵들이 제 시간에 와서 방송 열림 3분 안에 자리 차지해요. 그리고 욕을 합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욕하러 찾아오는 그들이 없다면 망치 부인은 아마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친구들이 평상시에 욕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어느 날 저와 국정원의 싸움을 어느 건빵이 열심히 다른 방에 알리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의 건빵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건빵들을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건빵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공존할 수 있는 아프리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날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입이 풀렸는데 가야 되네. 네,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하는 우리 아프리카 TV에 오늘은 망치분이 모시고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한 1,900분 정도의 유저들이 같이 또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틀어놓으셨을 텐데 저희 구성원분들과 유저분들 궁금한 점들 한 두세 개 정도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도 되나요? 네, 벌써 5분이 늘었어요. 우리 혹시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빨리 가고 싶지 이제. 네, 사전에 질문 받아서 많이 답변을 네. 해주셔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채팅창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주민님 보이시죠? 네네. 네, 거기서 노안이라 질문 있으시면 2,100명이다 건빵 소리 질러. 2,100명 소리 질러. 예, 우리 건빵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는데요? 질문 없습니다. 네. 아프리카 TV도 노조를 만들어라. 예. 그 다음에 또, 오늘 2시에 생방송 하나요? 2시, 죄송합니다. 2시에는 못하고 내가 이제 3시에 가서 할 테니까 기다려. 자, 지금은 이제 강연 관련 질문 부탁드리면서 없는데요, 질문이? 네. 네. 다들 만세 소리 질러 이런 네.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또 우리 1시간 넘게, 1시간 반 가까이 열강해주신 망치분께 마지막으로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BJ 시간 다음번 하실 때도 또 보시고 싶은 BJ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